지난 시간에는 어, 우리나라의 생산 측면 GDP를 봤고, 그 다음 이 중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메시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혹시나 있다면 오해를 좀 불식시키고 이해도를 높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 이야기는 제조업은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다. 그렇지만 물론 제조업 물건은 많아지고 더 풍부해지고 좋아지는 겁니다.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리고 지금 또 거의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결국은 대부분의 일자리는 서비스업에서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옛날 전통적으로 숙박, 음식, 도소매 이런 개념이 아니란 이야기죠. 숙박이나 음식이나 도소매 이것도 물론 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물론 그러고 이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지금 진화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소매라 그러면 지금 현재의 도소매는 옛날 재래시장에서 구멍가게에서 그 다음에 대형 할인 매장에서 그 다음에 지금에는 인터넷 쇼핑으로 진화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도소매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업종의 성격, 그 다음에 일의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배송까지 포함하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숙박도 옛날에 기존적인 숙박에서 지금은 관광과 연결된 그런 리조트형 숙박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등등, 여러 분야에서 이제 진화는 됐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서비스업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전통적인 업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업이 나타나서 그것이 오히려 주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새로운 서비스업은 금융, IT, 그러니까 전문 인력 서비스업입니다. 전문 인력 서비스. 법률도 마찬가지고 의료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게임 소프트웨어, 게임 업종 소프트웨어 등등. 그러니까 현재 서비스업의 비중이 굉장히 클 뿐 아니라 지금 계속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부분이 계속 나온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자리는 그쪽에서 나올 것이다. 그런 거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조업이 사양산업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차원에서는 사양산업이다. 특히 임금이 오르면 더 이상 저임금의 일자리는 제조업 일자리는 없어진다라는 차원에서는 사양산업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 그 제조업 자체가 사양산업은 아닌 거죠. 어차피 사람들은 제조업에서 나온 물건을 다 필요하고 그걸 사용을 합니다. 구입을 하는 거죠. 계속. 더 좋은 제조업 물건을 또 요구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분명히 누군가는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건데, 실제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 차원에서의 일자리는 사양일지 몰라도 그 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디자인이랄까, 제품 개발이랄까, 아니면 새로운 마케팅, 아니면 물품 관리 등등 아주 뭔가 하면 하이테크 부분에서의 제조업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인건비로 봐가 사양산업이라고 했는 부분마저도 지금 보면 선진국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더라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사양산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양산업이라고 산업 자체를 섣불리 해석해가지고 포기할 필요도 없고, 그 이야기는 계속 우리가 그걸 또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한때 우리가 섬유 쪽에서 가장 수출량이 많았고 나름대로 강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더 키웠다 그러면 사실은 유니클로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회사가 유니클로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의 자라 같은 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
현재 우리가 이제 그걸 따라가려고 하긴 하는데 뭐 쉽진 않죠. 먼저 선발업체를 따라가는 건 쉽진 않은 상태인데, 그런 차원에서 뭐 봉제라든지 아니면 뭐 신발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결국은 제조업이 사형산입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조업이 옛날과 같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냥 단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업종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차원에서는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장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단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공장을, 제조업 공장을 현재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유치하기가 힘들다. 즉 경쟁력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나 대신 뭐 제품 개발이랄까 디자인이랄까 뭐 그런 차원에서는 그 제조업은 굉장히 여전히 계속 유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게 이제 제조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서비스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은 5절 우리나라의 소득 분포와 중산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소득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내 소득에 대해서 관심도 많지만 남 소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잘 버냐, 누가 못 버냐, 누가 잘 사냐, 못 사냐, 뭐 지나친 관심이죠. 지나친 관심인데 뭐 구체적으로 남 프라이버시에 대해 가지고 지나친 관심을 가지는 건 안 좋지만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필요합니다. 그 차원에서 과연 이 사회에서 평균이 어느 정도고, 뭐 잘 산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액수면 잘 사고, 소득이 많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액수면 뭐 소득이 많다라는 그런 이제 사회에 대한 이해는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돈이란 게, 소득이란 게 삶의 다는 아니죠.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매달아 가지고 사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행복하지 못한 삶입니다. 그렇지만 뭔가 하면 어느 정도 중요는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는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해를 해보자 라는 건데, 이 소득 데이터는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하기 때문에 잘 안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나오진 않고, 왜냐하면 이제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뭐 나는 왜 못 사냐 라는 불평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별로 가만히 있겠죠. 그러나 이제 상대적으로 불평이 많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구는 왜 저렇게 잘 사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셈이죠. 그래서 그런 걸 걱정해 가지고 그 데이터가 잘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추정은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기관은 있습니다. 그 기관은 국세청입니다. 국세청.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거두죠. 세금을 거뒀는데 뭐 판매세는 관계없지만 소득세를 거둘 때, 소득세를 징수하려고 그러면,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의 소득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득을 굉장히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받죠. 그리고 그걸 잘못 보고한 경우에는 거기다가 엄중한 처벌과 그 다음에 벌금을 매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은 가장 공신력이 있는 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서 일부 부정 보고한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아주 희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부정 보고해 가지고 그 받을 수 있는 그런 벌칙이라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많지는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국세청은 사실은 그 사람들의 소득에 대해 가지고는 그 데이터를 잘 이제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소득 분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소득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입니다. 소득은 이제 소득의 원천별로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죠.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월급입니다. 일해가지고, 회사에서 일해가지고 받는 소득이죠. 그러나 소득은 근로소득 이외의 부분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대표적인 소득은 재산소득입니다. 재산소득이라는 것은 소위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발생하는, 재산을 그럼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느냐? 부동산, 동산.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어서 집으로 살고 있으면 그거는 뭐 돈 안 생기지만 남한테 세를 줬다. 그러면 세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팔았다. 그러면
그 팔므로써 차액이 발생하죠. 뭐 그런 것도 소득입니다. 재산 소득의 일종입니다. 양도소득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을 또 다른 형태로 가지는 것이 동산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주식이나 펀드 같은 겁니다. 주식, 펀드 아니면 은행 예금이죠. 그런 데서 배당금이나 아니면 은행 예금에서 이자가 나오죠. 이런 것도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에서 나오는 소득이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봐서 소득은 두 갈래에서 나오는데, 재산소득은 조금 더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이야기하지 말고, 쉽게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 근로소득에서 나온 그 데이터입니다. 재산은, 왜냐하면 복잡한 것은 재산은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다 합쳐가지고 사람들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추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이터는 잘 없어요. 잘 없고, 유일하게 우리가 일관성 있는 데이터가 있는 것이 이제 근로소득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거는 매달, 매년 근로소득세를 내기 위해 가지고 국세청이 보고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소득 분포를 좀 보자라는 이야기 하는데, 그 국세청이 참 이 데이터를 안 냅니다. 안 내는데 워낙 거기에 대한 요구가 많으니까 1910년부터 이런 데이터를 내긴 냈어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순서로 쫙 매기는 건 아니고 그 10분위별로 냈습니다. 10분위별로. 뭐 하위 10%, 상위부터 시작해서 하위 10%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115만 원이다. 그러니까 115만 원. 이 단위가 원이 아니라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100만 원 단위입니다. 여기 잘못됐네요. 115만 원이다. 그 다음에 80에서 90%. 그 다음 하위 10%가 370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하위 10%가 741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10% 단위로만 데이터를 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데이터 내면 누가 어디고 이제 그 가지고 시비가 많이 붙을 것 같으니까 그냥 데이터는 내달라고 하도 그러니까 이제 낸 게 10% 단위로 이렇게 그 데이터를 냈습니다. 뭐 이 데이터를 보면 되죠. 이 데이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상위 10%의 평균이 100, 뭐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이죠.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10%의 평균이 1억 1000만 원. 그 다음에 10% 초과 20%까지가 6267만 원. 그 다음 10%가 4600만 원, 그 다음이 3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포 데이터를 이제 발표를 하고, 소득 분포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소득 전체 대표 값들을 발표를 합니다. 자, 이걸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뭐 소득 분포에 대해 가지고 뭐 추정을 합니다. 아, 이렇게 돼 있구나, 평균이 이렇구나. 자, 2010년 발표된 값을 보면 발표된 사람들의 대상이 1800만 명입니다. 이것도 만 명입니다. 인원이 만 명인데 1800만 명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죠.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 왜 다가 아니고 1800만 명이냐라고 하면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사람이 1800만 명인 거죠. 그러니까 국세청에 소득 신고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은 누구냐? 뭐 여러분 대상이 안 되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신고가 대상이 안 됩니다. 일단 뭐 어린이, 유소년 대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노인계층, 그러니까 은퇴한 뒤에는 또 소득이 없으니까 국세청에 근로소득이 신고가 안 되는 겁니다. 재산과 관계없이 근로소득 이야기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신고를 안 하는 거죠. 유소년, 직장이 없는 유소년이나 아니면 은퇴한 사람들 빠지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는 빠지는 거죠. 등등 그런 식으로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을 다 빼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 신고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서 신고된 사람이 18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한 20%가 정도가 되죠. 근로소득이 없이 자영업자는 여기 포함 안 됩니다. 또한 많은 자영업자도 굉장히 많죠. 자영업자는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포함 안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1800만 명이다. 이 근로소득이 있는 1800만 명의 2017년 연평균 소득은 3382만 원이다. 라는 거죠. 1년 동안에 평균은 3382만 원이다. 그래서 내 연평균 소득이 3382만 원, 12달로 나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그죠? 300 조금만 되는 그 정도면 평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평균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 분포에서는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연중위소득이라는 게 나와요. 중위소득. 평균은 중위소득은 2,571만 원이다. 평균하고 중위소득의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입니다.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이죠.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이란 것은 전체 1800만 명 중에서 순서로 매겨가지고 제일 많이 받는 사람부터 시작해가 쫙 줄을 서가지고 딱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900만 명 정도에 번째 있는 사람의 소득이죠. 그 사람은 2,571만 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의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2,500만 원인데, 2,600만 원인데, 왜 평균소득이 3,400만 원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통계의 개념을 안다 그러면, 정규 분포에서는 평균과 중위값이 같습니다. 정규 분포에서는 이래 종류형 분포에 있으면 딱 꼭대기가 제일 중간입니다. 중간인데, 그것이 딱 평균값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 그러면 그 평균이 0인 값이죠. 그리고 0인데 값이 높이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분포라 그러면 평균과 중위의 값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 분포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사용하는데 평균 중위 값을 이렇게 리포트하는 이유는 평균과 중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균과 중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 평균 가지고는 제대로 된 대표성을 못 나타낸다. 그래서 제대로 된 대표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평균 대신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평균이라는 값 대신에 이 중위소득이라는 값을 보고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소득 분포는 비대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데는 소득이 0이죠. 0이고 물론 0인 사람 보고도 안 하겠지만 그러나 소득이 높은 쪽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소득이 높아봐야 뭐 한 100억대, 몇백억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소득 CEO다 아니면 고소득 뭐 삼성전자 같은 데 이사들이 뭐 100억대의 연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00억대까지 있죠. 그게 우리나라의 이야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뭐 1000억대 뭐 이상 넘는 몇천억대의 연봉이 있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쪽은 끝도 없는 거죠. 엄청나게 큰 거죠. 왼쪽은 굉장히 0이라는 것이 딱 한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한다 그러면 저 끝에 굉장히 소득 높은 사람이 몇 명이 있으면 그 사람이 평균을 확 올려버립니다. 이게 이제 평균의 문제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평균,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예를 들어가지고 대표값이 평균을 대표값으로 쓰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값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 대표값으로의 그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좀 훼손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신에 진짜 사람 숫자로 봐가지고 딱 중간에 있는 사람들 딱 숫자로 매겨가지고 사람 등수를 매겨가지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값을 이렇게 보고한 겁니다. 이 높은 고소득자들이 전체적으로 평균을 너무 높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샘플, 이 데이터의 속성을 굉장히 높게 나타내는 그런 왜곡시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대신에 중위값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국회의원 재산 공개를 하죠. 그러니까 당선이 되고 나면 뭐 당선되기 전에 선거할 때도 공개하고 되고 나서 공개하고 그다음 매년 뭐 얼마나 변했는지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는데, 국회의원 재산 공개를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아마 뭐 한 30억, 40억 정도 될 겁니다. 30억, 40억 정도 될 건데, 한 10년, 20년 전에 이제 그 국회의원 재산 공개를 발표할 때 굉장히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두 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정몽준 의원,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의 실질적인 그 주인이죠. 정몽준 의원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 때,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300명입니다. 정몽준 의원의 재산을 집어넣으니까 너무 평균소득이 높아지더라는 거죠. 정몽준 의원의 그때의 재산이 얼마인가 하면 4조 원 정도였습니다. 4조 원. 돈이 왜 그리 많냐? 현대중공업 주식. 그죠? 주식. 4조 원 정도 됐으면 한 사람이 4조 원짜리 재산을 딱 가지고 있다. 나머지 사람 재산이 다 0이라 그래도 4조 원을 300으로 낮추면 뭐 4천억, 400억. 그러니까 한 100억, 한 150억 정도 됩니다. 13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정몽준 의원 한 사람이 뭔가 하면 평균 소득을 130억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평균적으로 정몽준 의원 한 사람 빼고 나가지고는 물론 이제 아주 부자도 있지만 뭐 소득이 0인, 재산이 0인 사람도 있고 마이너스인 사람도 있고 다 합쳐가지고 해봐야 한 30억, 40억밖에 안 되는데 정몽준 의원 한 사람 때문에 재산이 다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150억이다, 160억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발끈 일어난 거죠. 국회의원들은 왜 저래 다 부자냐? 저런 부자들이 국회의원까지 하느냐라고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난이 나올 게 분명하니까 국회 사무처에서는 그걸 발표할 때 정몽준 의원 포함하면 150억 원인데 평균이 150억 원인데 정몽준 의원 빼고 나면 평균이 뭐 30억이다, 35억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부자가 딱 들어가게 되면 평균이 확 올라버리죠. 그러니까 정몽준 의원 집어넣어가지고 국회의원 진짜 평균을 보자라고 해가지고 150억 원 국회의원 재산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문제는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높아졌으니까. 그게 이제 평균의 맹점입니다. 평균의 맹점. 그러니까 재산이 근데 4조가 돼도 별 그런 게 한 해는 4조 됐다가 그 다음에는 보니까 그 재산이 1조 5천억으로 2조로 한 해 또 2조가 재산이 줄었어요. 왜 줄었냐? 주가가 반으로 떨어지니까.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변은 내 재산의 4조는 전혀 의미가 없다. 그냥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고 4조가 돼도 의미가 없고 그게 2조로 떨어지고 한 해 동안 2조 동안 재산이 줄어도 여전히 현대중공업 주주고 뭐 의미가 없다는 거죠. 더 떨어진 게 뭔가 하면 거의 1조대 초반까지도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지금은 아직 그건지도 회복 못하고 있어요. 뭐 그러다가 또 뭔가 하면 주가가 또 많이 오르면 다시 4조 아니면 10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진짜 갑자기 뭐 엉뚱한 주식 가격이 100배씩 오르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는 지배주주니까 뭐 그런 게 재산에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왜 여기 평균과 중위를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아주 고소득자 몇 명이 전체 평균을 올리면 진짜 국민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 소득 수준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중위소득을 나타냅니다. 중위소득을 나타내는데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두 개 차이가 격차가 심할수록 소득 분포는 나쁘다라는 얘기죠. 아주 부자들이 좀 존재하구나라는 이야기죠. 나라별로 이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분포가 더 나쁘냐, 좋으냐, 뭐 그런 식으로도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는데 대부분 나라에 이래요. 대부분 나라에 있고 대부분 나라의 평균 중위소득보다 훨씬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득 분포를 이야기할 때는 중위소득을 씁니다. 이걸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라를 비교할 때 중위소득을 봐가지고 그 나라의 이 사람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냐라고 비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사용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 중위소득 그러면 214만 원입니다. 이걸 12로 나누죠. 그죠? 연이니까 이거를 12로 나누면 214만 원. 즉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다, 취업을 했다. 그렇다 그러면 한 이 정도라면 이게 거의 평균적이다. 평균이라는 것이 사람 숫자, 액수로 평균이 아니라 사람 숫자로 최빈치에 가까운 가장 중간 정도의 소득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대졸자 200만 원, 월 200만 원 그러면 별로 월급이 높은 직장은 전혀 아니죠. 낮은 직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이 값이 조금 그 차원에서 비교하려고 그러면 낮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800만 명에는 부분, 그러니까 전업 근로자가 아니라 파트타임 근로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위 아르바이트까지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빼고 사실은 정규 근로, 전업 근로자만 따진다 그러면 이거보단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숫자가 이런 이 숫자에서 그래도 필요한데 214만 원의 숫자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물론 이 데이터는 2017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2020년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취업할 2022년대만 여기다가 뭐 연도별 매년 한 2, 3% 정도 성장하니까 그걸 이제 더 해가지고 값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평균 값입니다. 평균 아니면 소득 분포의 대표값. 평균은 3,300이지만 3,400이지만 중위는 2,600이다. 그리고 중위 소득이 한 200만 원 조금 더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기 전에 일단 이제 이 변화를 한번 봅시다. 변화를 본다 그러면 밑으로 먼저 갑시다. 밑으로 먼저 가면 이거는 이제 대표값이고 그 다음 밑에서는 분포를 보였습니다. 분포를 보였는데 자, 여기에 이제 여기에 값이 없는데 2017년부터 이 값이 보고가 안 됩니다. 그전에는 몇 년 동안에는 상위 1% 데이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도 이제 분포값을 보자 그러니까 이제 10% 단위로 내면서 너무 그러면 재미없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하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10%에다가 상위 1%는 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에서 10%, 그 다음에 9% 값이 이렇게 평균값들, 물론 평균값입니다. 그랬는데 이것마저도 나중에 이 가지고 국세청이 이 값을 보고 하는 게 부담스럽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항상 이제 신문에 나오는 것이 제일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구다, 누구는 얼마고 누구는 얼마고 그런 신문 기사를 막 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숫자가 자꾸 나올수록 국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한다 라는 그런 이제 비판들이 많이 나오니까 국세청이 아예 이 값을 최근에는 발표도 안 합니다. 발표도 안 하고 이 값은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다르죠. 상위 10%의 평균입니다. 0에서 10%. 상위 10%의 평균 소득이 1억 1천만 원이다. 상위 10% 1억 1천만. 그 다음 10%가 6,200, 그 다음 4,600, 3,500, 2,800 이렇게 됩니다. 2,000원. 제일 하위 10%의 연소득이 243만 원이다. 연소득이 243만 원이면 월소득으로는 거의 뭐 2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 밑에 이거는 정상적인 근로로 보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라든지 파트타임 근로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값을 보면 우리가 이 중위소득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45%, 물론 이게 이 구간 10% 구간의 평균값입니다. 요거하고 사이의 값이 되겠죠. 그죠? 요 사이 값이 딱 중간 값입니다. 근데 두 평균이기 때문에 요 두 개의 딱 중간 값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이에 있는 값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2571이 요 두 값 사이에 있을 값이고 그렇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위소득이구나, 이 사이의 값이구나. 2571은 요 두 개의 값, 중간 정도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포를 알 수 있죠. 분포를 알 수 있는데 한동안 그런 이야기 했죠. 지금도 그렇지만
셀러리맨의 꿈이 연봉억이다 라는 이야기가 합니다. 연봉억. 그러면 연봉억이라는 것은 다 어느 정도 사람이냐를 본다 그러면 정확하게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상위 10%의 평균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봉이 억 그러면 최소한 뭔가 상위 10%까지는 몰라도 이 평균이 1억 천만 원이라 그러면 그 중에서 상위 1%는 이와 같이 무지 높을 거고 그 다음에 뭐 2%, 3% 쭉 가가지고 9%는 아마 억 미만까지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 7천, 8천 정도 갈 수 있겠죠. 어쨌든 상위 한 6, 70% 정도, 최소한 5% 이상, 그러니까 상위 5% 이상 되면 연봉이 억이 된다 그러면 상위 5%, 5, 6% 내에는 드는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연봉이 억을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소득이 상위 어쨌든 5, 6% 내에는 들어야 된다. 라는 이제 개념이 될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소득 분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분포의 변화를 봅시다. 변화를 보면 2010년부터 뭐 숫자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보면 자, 2017년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소득은 3,382만 원이지만 중위소득이 2,571만 원이다. 그래서 월급으로 214만 원이다. 자, 그리고 여기 대해 가지고는 이 소득은 세전 소득입니다. 세금을 제하기 전 소득입니다. 세전 소득이고, 그래서 세금을 제하고 난 뒤에 실수령자가 받는 액수는 이거보다 더 적습니다. 훨씬 적습니다. 예, 그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이 평균 정도 사람은 세금 공제가 별로 없을 거예요. 평균은. 그러니까 소득세는 굉장히 누진세이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세금을 많이 징수하지만 저소득자는 세금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뭐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세금 공제는 적지만 뒤에 배울 내용이지만 세금 이외의 부담금 공제는 꽤 됩니다. 요즘은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이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들한테 세금보다 더 많은 공제가 국민연금, 그 다음에 의료보험, 건강보험 이 두 개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물론 국민연금은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국가가 세금으로 쓰는 건 아니죠. 나중에 내한테 되돌아주는 거죠. 되돌아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도 사실은 뭐 그걸 들고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가지고 별 돈 안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병원에 가는 일은 없는데 건강보험료를 이만큼 매달 많이 내냐라고 불평을 할 수도 있겠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는 여기서 빠집니다. 빠지니까 이게 이제 평균 아니면 중위값이라고 그래도 실제 받는 것은 이것보다는 더 낫다 볼 수 있죠.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이 1억 1천만 원, 즉 상위 6% 이내면 연봉 1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는 근로소득만을 나타내는데 실제 여기다가 자산소득까지 포함하면 상위 10% 연평균 소득은 이것보다 훨씬 높겠죠. 그러니까 자산소득이라 그러면 이제 재산에서 나온 소득이죠. 근데 재산소득은 또 연봉이 많은 사람일수록 재산이 많을 겁니다. 재산이 많을 테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부자들이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이 부자죠. 부자라는 것은 재산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이 많은 게 아니라 재산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훨씬 더 높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산에서 빈부차는 훨씬 더 심합니다. 소득보다는 재산에서 빈부차가 훨씬 심하다는 거죠. 자, 이렇고 그 다음에 소득의 변화를 보면 2010년 대비 2017년 동안 소득이 30% 상승했다. 자, 2611에서 3382로 증가했다. 얼마 증가했냐 그러면 한 6, 4, 5, 6, 7, 한 7, 그러니까 700만 원 정도 증가했죠. 2600에서 700 더하면 3300이 되죠. 그죠? 3380이니까 한 7, 8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2600에서 7, 800만 원 정도 증가했다는 말은 거의 30% 증가한 겁니다. 2600의 30%가 3을 곱하면 3, 2는 6,
그러니까 780만이죠. 거의 한 30% 정도 증가했다. 그 다음에 중위소득을 보더라도 중위소득이 1,700에서 2,500 이거는 더 증가했습니다. 800만 원 증가했죠. 800만 원이라는 것은 30%다 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7년 동안에 30% 증가했다. 평균 소득이 10년 대비 17년 동안 30% 증가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물가를 보면 물가가 13%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질 소득이 증가한 것은 이걸 빼고 나면 한 17%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소득이 올랐는데 물가가 동일하게 올랐다 그러면 사실은 소득이 안 오른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소득보다는 실질 소득을 봐야 돼요. 물가 상승률을 빼고 봐야 되는데 그걸 빼고 보니까 7년 동안에 7% 올랐다. 17%를 7년으로 나누면 연 2.5%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소득이 연 2.5% 상승했다. 물가를 제외하고 2.5% 올라갔다. 그 이야기는 소득은 그래도 꽤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뿐만 아니라 중위소득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중위소득은 아까 봤죠? 45% 올라갔습니다. 45%이기 때문에 물가를 제외하고도 연 4% 이상. 그러니까 뭐 흔히 많은 사람들이 뭐 내 소득은 물가도 못 따라간다 라고 이제 뭐 불평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런 불평을 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고 그러나 옳은 사람은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는데 데이터를 봐가지고는 사실 우리나라의 평균적으로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평균적으로는 2.5%, 그 다음에 진짜 중위로 사람들의 고소득자 외의 다른 사람 경우를 보더라도 이렇게 꽤 올랐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보다 중위가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은 소득 분포는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 굉장히 고소득자의 비중은 줄어들었다라는 셈이 되죠. 자, 이게 현 소득의 액수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한 현재 데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의 이해, 이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의 이제 반복인데 1인당 GDP가 국민소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다시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값에서 중위소득이 2571만원, 2570만 원인데 평균 소득보다 이거는 이제 평균보다 중위를 쓰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거죠. 연평균 소득이 3천만 원, 1인당 GDP가 3천만 원, 개인 소득이 1,500만 원인 관계가 뭐냐? 거죠. 자, 1인당 GDP가 3천만 원이지만 이거는 사실은 개인 소득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절반을 빼고 나가지고 이게 진짜 1인당 소득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평균 소득으로, 그런데 지금 앞에 우리 이 데이터에서 보니까 연평균 소득이 3천만 원이더라는 거죠. 뭐 중위를 보더라도 2,500만 원. 꽤 높죠. 이렇게 높은데? 그런데 이건 왜 이래 높냐? 이게 높고 이거는 사실은 과대평가된 값이고 실제적으로 1인당은 이 절반밖에 안 된다. 1,500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이 데이터에서는 3천만 원으로 나타나더라.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에 대한 답은 이 연평균 소득 값이라는 것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지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뭐 어린이들 아니면 은퇴자들 아니면 전업주부들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다 뺀 겁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한 평균이 3천만 원 정도다. 뭐 중위가 2,500이든 평균이 3,400이든 어쨌든 그 값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1인당 평균, 우리나라 전 국민 1인당 평균값이 아닌 겁니다. 전 국민 1인당 평균이 아니라 소득이 있는 사람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 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이런 값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값을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평균 소득하고는 아니죠. 전체 국민의 평균 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있는 1,800만 명의 평균이 3천만 원 정도다. 라는 걸로서 이제 이 다른 숫자들이 다른 것이 나오는데 그 숫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지 그 숫자를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소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항상 또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소득 이야기 나오고 중산층 이야기가 한참 나올 때가 우리나라의 1990년대 중반, 그 다음에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19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서베이를 해보면, 자,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990 한 4, 5년 정도에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한 60% 정도가 예, 나는 중산층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98년 외환위기가 끝나고 나서 2000년대 들어가지고 서베이를 해보니까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그러니까 예 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조사를 해보면, 지금도 마찬가지, 최근에도 조사해보면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0%도 안 되는 사람이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10%도 채 안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중산층은 도대체 뭐냐? 하는데, 자, 중산층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이제 오해인데, 물론 이제 나라마다 용어를 쓰는 목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산층은 사실은 소득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현재는 그 용어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소득으로, 그리고 잘못된 소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바로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산층이라는 용어가 언제 나왔냐?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냥 미들 클래스입니다. 미들 클래스. 미들 클래스라 그러면 그대로 번역한다 그러면 중간층입니다. 딱 중간입니다. 중간은 미들 클래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중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산이란 것은 사실은 재산에 비슷한 의미죠. 중산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중산층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우리나라에서 번역했는지 아니면 많은 그런 용어가 일본에서 먼저 번역하고 우리는 그 번역을 그냥 그대로 한자 용어를 그대로 따서 우리말로 그냥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 과정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번역대가 들어옴으로써 이걸 경제적인 용어로 너무 많이 쓰는 겁니다. 많이 쓰는데, 처음의 미들클래스의 고전적인 개념은 소위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막스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인데, 막스주의자들은 계급을, 막스의 자본론 같은 데 보면 사회의 계급을 두 개로 나눕니다. 노동자와 그러니까 자본가와 근로자. 자본가와 노동자. 근로자를 안 그러죠. 노동자. 자본가, 노동자. 그러니까 사회는 자본과 노동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자본은 소위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노동자는 생산수단 없이 자본에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사회는 이렇게 두 층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이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막스 자본론을 보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본이 노동을 착취를 하면서 점점점 경쟁이 심해지고 이윤율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착취가 극단에 이르면 더 이상 노동자들이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면서, 그때는 모든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자본가를 타도하면서 소위 플로레타리아 독재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사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예측과 분석과 예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계층으로 딱 만들고 나니까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당시에도 보니까 1800년대 보니까 이 두 계층이 포함이 안 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 꽤 보이더라는 거죠. 자본가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자본가도 아닌 노동자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중소상공업자, 우리 소위 말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가게하는 사람들. 가게하는 사람들은 자본가이면서도 노동자입니다. 둘 다 됩니다. 자기가 가게 가지고 있으면서 가게에서 일을 하는 거죠. 자영농민, 내 땅을 가지고 농업을 하는 사람들. 물론 이제 농노나 아니면 소작농은 노동자로 봐야 되겠지만, 내 땅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은 이거는 자본가이면서도 노동자입니다. 장인,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본가이면서도 노동자다.
어느 계층으로 봐야 되느냐? 이제 복잡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하나 분리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가 중산층입니다. 중간에 있는, 이 층도 아니고 저 층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어중간한 층이다 라는 용어로 처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또 다른 용어로 쓴 것이 뿌띠 부르주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뿌띠 부르주아. 부르주아가 거의 자본가인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뿌띠 부르주아. 뭐 반자본가라고 본 거죠. 소시민 또는 이걸 가지고 소시민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산층 용어는 이런 자본과 노동으로 나누니까 거기에 양쪽으로 양극단으로 안 나누어지는 두 개의 성격을 다 가지는 그런 회색 계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층을 그 사이에 있는 중간이라고 해서 미들 클래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이 막시스트들은 이 계층은 사실 중간에 끼어가지고 결국은 다 고사하고 없어질 것이다. 양 계층에서의 서로 갈등이 심해지고 그 싸움이 심해지면 결국은 중간에 있는 계층은 어느 한쪽으로 가면서 결국 없어진다. 소멸해 버린다. 라는 것이 이제 그때의 생각이었는데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가 되더라도 이게 안 없어져요. 이런 계층이. 그리고 이런 계층이 점점 늘더란 거죠. 이 계층뿐만 아니라 여기다 더 추가되는 것이 경영자, 사무원, 관료 이런 직종들이 자꾸 늘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화이트 칼라 계층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층도 사실은 보면 어디 뭐 자본도 아니고 노동도 아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중산층이 되는 겁니다. 중간 클래스, 미들 클래스가 되는 거죠. 점점점 늘어납니다. 옛날에는 이것만 미들 클래스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현대 최근의 예를 들어까지 반영했는 자본 그 막시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이트 칼라도 다 중산층으로 간주합니다. 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은 자본과 노동으로 양극화되기 때문에 중산층은 몰락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는데 실제 이제 몰락을 안 하고 더 커졌죠. 더 커지고 나니까 이제는 뭐 최근에 요즘의 사회학자들은 현대 사회 계급 또는 계층 이론가들은 중산층의 하나의 계급으로 봅니다. 하나의 계급으로 보고 중산층이 이제 비대화되고 있다. 그런 현상이 발견된다. 라고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 이 사회가 안 망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자본 노동이 나눠가지고 싸우다가 그게 딱 망하고 공산주의로 가야 되는데 공산주의로 가는 국가는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그 갈등이 모순이 극단에 이뤄가지고 공산주의로 간 게 아니라 그냥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서 러시아 같이 오히려 자본이 덜 발달된 농업국가에서 공산주의로 먼저 가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일어나고는 안 맞았습니다. 안 맞고. 그러면 왜 초기에 이런 것 같이 사회가 안 망했느냐? 안 망한 이유로서는 이 계층이 상당히 비대해지면서 사회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몰락할 계층으로 봤는데 지금은 이 미들 클래스가 양쪽의 갈등을 막아줄 수 있는 중간적인 위치의 기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적인 계층이 많을수록 사회는 더 안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일수록 더 안정적인 나라다, 좋은 나라다라고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제 세계적인 중산층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학계에서의 생각, 사람들의 지금 현재 생각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중산층은 몰락할 계층으로 봤는데 지금은 굉장히 사회의 중심을 잡는 중요한 계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당신은 중산층인가 입니까? 라는 걸 물어보죠. 물어봤을 때 뭔가 하면 내가 중산층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내가 뭔가 하면 욕을 얻어먹는 계층도 아니고 이 사회에서 뭔가 하면 소위 이렇게 피를 빨리는 계층도 아니고 어쨌든 양쪽을 다 보듬을 수 있는 양쪽하고 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안정시키는 계층이다 라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면서 이제 중산층 조사를 할 때 옛날에 비해 가지고 그 답이 너무 적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문제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능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줄을 수가 없어요. 기능적으로. 중소상공업자, 자영업자, 장인, 아니면 여기다 경영자, 사무원, 관료, 이런 식으로 기능적으로 분류했다 그러면 갑자기 옛날에는 뭐 한 60%가 됐다가 1990년대 뭐 초반에는 90%, 뭐 60% 됐다가 최근에 보면 10%도 안 됩니다. 이 직종이 없어진 것도 아니죠. 그럼 왜 그렇게 생겼느냐? 그거는 이제 기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소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발단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중산층 정의는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을 계급적으로 분류하기보다는 소득이나 재산 수준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90년대 우리나라 정부에서 경제개혁은 현재 기재부, 기획재정부의 일부인데, 기재부하고 재무부가, 기획원과 재무부가 합쳐가 지금 기재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이제 계획하는 부서인데, 여기서 중산층에 대한 뭐 유권 해석을 내려봐야 되는데, 이때 중산층의 기준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5배가 넘고 자가 또는 독채 전세의 주택을 가졌으며 안정된 직업이 있고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때는 90년대이기 때문에 고졸이겠죠. 이런 개념으로 봤다면 지금은 대졸입니다. 대졸이면서 이걸 다 했다. 뭐 지금은 대졸이 대부분 대졸이 있는데, 이걸 다 만족시킨다 그러면 이게 어디 중산층이냐는 거죠. 이거는 부자층을 이야기합니다. 이 처음에 이런 식으로 잘못 정의를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물론 이제 지금 사람들의 중산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뒤에 이제 서베이를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연구와 OECD 등에서는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50에서 150%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중산층은 어떻게 보냐 그러면, 이게 이제 주관적인 개념이고, 여러 연구에서 중산층의 용어를 사용하긴 합니다. 말 그대로 미들클래스입니다. 미들클래스. 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거를 사회 안정판의 미들클래스로 보느냐, 소득의 미들로 보느냐, 재산의 미들로 보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의 미들로 정의해가지고 그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거는 이제 소득, 국가별로 소득 분포 비교를 위해서, 아니면 이제 소득 분포의 안정성 차원의 비교를 위해 가지고 그 용어를 쓰는데, 그 용어를 쓸 때 OECD에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OECD에서는 중산층을, 미들 클래스를 중위소득의 50에서 150%로 정의한다. 중위소득.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라 중위소득을 했습니다. 소득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평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걸 중심으로 이거의 절반이나 이거의 150% 정도 레인지에 있는 사람은 소위 미들 클래스로 본다. 왜 이렇게 정의를 내렸냐 그러면 50% 미만은 빈곤층이라는 거죠. 빈곤층이고, 빈곤층은 뭔가 사회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포를 보고 대책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했죠. 그 다음에 150% 이상 많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소득이 많은 사람이죠. 상위층입니다. 뭐 아주 부자만 따질 필요는 없고 그냥 이만하면 많다. 그러면 상위층이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3등분으로 나눈다는 차원에서 OECD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중산층으로 정했죠. 그리고 실제 이 정의를 따른다 그러면 우리나라 중산층의 숫자는 사실은 전 국민의 3분의 1일 겁니다. 거의 3분의 1에 가까울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별 차이가 없어요. 소득 분포 변화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이게 현재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중산층의 용어입니다. 중산층의 정의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정책 차원에서 쓰는 것이고, 실제 언론이나 사회에서 사용되는 중산층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다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중산층을 너무 소득으로 본다. 이 중산층이라는 것은 분명히 학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의된 용어는 아닌 거죠. OECD에서 나름대로 미들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뭐 어떤 그런 숫자로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사회를 안정시키는 계층이다 라는 개념을 요즘엔 더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별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의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나라에서 그 공신력을 가진 기관이 정리를 내린 건 아닙니다. 내린 건 아닌데, 누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쭉 끌어모으니까 이렇더란 거죠.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의 퐁피두 대통령이 이 삶을 질이란 책에서 중산층에 대해서 정리를 내렸는데, 어떻게 정리를 내렸냐. 이 정도는 돼야 중산층이다라는 거죠.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되고, 다룰 줄 아는 악기 하나는 있어야 되고, 근사하게 대접할 수 있는 요리 실력 정도는 있어야 된다. 손님이 왔을 때 집에서 자기가 대접할 수 있는 뭐 스파게티라든지 뭐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 뭐 밥을 하도 좋고 뭐 어떤 그런 근사한 요리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 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정도 용기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약자를 도우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하는 사람 이게 중산층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질적으로 본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사회에서 중간에서 이 사회를 이 안정화시키는 사람들의 기능이랄까 이 정도 되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한다. 자, 뭐 보기 나름입니다. 이게 뭐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아니 뭐 하면 되지 못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영어는 다 하죠. 외국어 하는 겁니다. 제2외국어도 뭐 하고 좀 더 쓰면 좀 더 써가 좀 더 할 수도 있고 뭐 좀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운동이야 다 할 것이고 악기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더 자기가 취미를 가지고 잘 하냐의 문제겠죠. 하려고 하면 별 문제가 아닙니다. 자, 뭐 요리 같은 것도 라면만 끓여 먹지 말고 뭔가 한 번씩은 근사한 요리를 좀 한 번씩 해먹는 것도 괜찮죠. 그죠?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남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나설 수도 있는 것이고 약자를 도우고 봉사활동도 하는 것. 우리나라는 이걸 너무 생겨가지고 봉사활동과 점수를 매기죠.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를 이제 거의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봉사활동 가지고 점수 매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중산층이다 라는 것이고 영국에서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이렇게 이 나름대로 대학에서 자 우리가 어떤 인재를 양성하느냐 라는 차원에서 이런 인재를 양성하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목표 차원에서 이런 제시를 했습니다. 이 대학에서 양성하는 인재 즉 중산층이라는 미들 클래스는 페어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 페어 플레이 그저께인가 그 울트라 마라톤 뭐 어느 뭐 유럽에서의 어떤 결승전에서 아주 재밌는 일이 생겼죠. 3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결승전 바로 전에 서가지고 4등으로 오는 사람이 먼저 통과하도록 기다렸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4등으로 오는 사람이 계속 3등으로 들어온 사람보다 앞서가고 있었는데 결승전을 조금 놔두고 이 3등으로 가는 그러니까 그 4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길을 잘못 들어서 가지고 3등으로 다니다가 이제 4등으로 뒤로 밀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본 3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 이건 나는 3등이 아니다. 이 사람이 3등이다. 라면서 먼저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페어플레이입니다. 이런 게. 등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그냥 그 하나 마지막 순간에 뭔가 하면 내가 들어가고 그 아이들아 진짜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내보다 잘하고 못하고. 그럼 거기에다 수긍하고 거기에다가 그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자기도 도우는 것이 그게 페어플레이죠.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난 뭐 이야기한다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생각과 남 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논쟁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던데 라고 하면 그거는 자기의 신념이 아닌 거죠. 우리 학교에서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던데 그건 교수 생각이고 책에서 뭐라고 하는데 책에서 뭐라고 하는 데가 아니고 책 내용을 다 이해를 하면 뭔가 하면 책에서 뭐라고 하는 데가 아니라 책도 책마다 다르죠. 교재도 교재마다 다릅니다. 그 내용을 이해해가지고 신념화돼야지 그게 자기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그대로 이야기한 것은 자기 주장도 아니고 신념도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우리나라에 이게 요즘에 굉장히 문제죠. 양계층이 나눠가지고 서로 이야기 안 들으려는 거죠. 나는 내 말만 먹고
상대는 무조건 틀렸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게 이제 독선적인 행동입니다.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하고 불의, 불평, 불법의 의원이 대처하는 것. 이게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의 학생들 교육의 목적이고 방향이다. 이런 학생들을 우리는 교육시키고 싶다. 이게 여기 이 대학에서의 옥스퍼드 대학에서의 미들 클래스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자, 대졸자. 지금은 이제 옛날보다 훨씬 더 보편적이 됐지만 뭐 이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대졸자라는 것은 좀 희귀한 편입니다. 소수인 거죠. 이래서 이 사회를 안정시키는, 이끌어가는 지도자도 되고 그 다음에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미국에서는 이제 공립학교에서 이 교과서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공립학교가. 공립학교에서 이제 이것도 교육의 목적이 이거죠. 교육의 목적이 사실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만든다. 지도자를 만드는 거는 엘리트 교육이고, 그냥 사회의 근간이 되는 일반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공공교육의 목적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야기한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대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의 목적이었어도 고등학생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주장에 떳떳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신념이 있고 그 다음에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주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약자를 도울 수 있을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것.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을 것.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다는 것은 항상 소통하고 사회하고 소통하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주장이라는 것이 옛날의 주장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똥꼬집이 됩니다. 사회는 계속 바뀌고 생각도 바뀌는 거죠. 다른 사람 생각도 바뀌고 젊은 사람들이 나오면 또 마인드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계속 소통을 하면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이제 이 중산층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진국이 왜 선진국이냐라는 것은 나름대로 이런 것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조금 우리가 배울만 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직장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자, 중산층은 어느 정도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쭉 공통적으로 대답한 것이 이렇습니다.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하고 월급이 500만 원 이상, 자동차 2000cc급 이상 중형차를 보유하고 예금 잔액이 1억 이상 보유한 사람들. 자,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서울에 이걸 가지고 있으면 재산이 최소한 한 15억원 됩니다. 15억원 되고 소득이라 재산. 소득은 월급에가 500이라 그러면 이거는 월 이야기할 때는 세금 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봉이 1억 이상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연봉 1억이라 그러면 상위층, 최상위 5%, 5, 6%는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뭐 자동차, 예금 잔액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개념은 이거는 소득으로만 너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소득도 아까 말한 대로 현실에 떨어진 굉장히 높은 최부자층의 개념은 부자층의 소득, 고소득층의 높은 재산은 많고 고소득층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균을 알아보라는 것이 사회가 이렇게 이게 평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닌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절대 그게 평균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국민이 불행합니다. 많은 국민이 5% 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5%밖에 5%에 못 드는 겁니다. 나머지 95%는 계속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계속 높은 남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 많은 재산만을 따진다 그러면 결국은 평균으로 그 퍼센트로 5%라 그러면 그거는 아무도 95%는 달성 못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현실에 떨어져 가지고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산층이라는 용어가 지금 잘못 사용돼 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 중산층입니까? 그러면 중산층이라고 답할 이유가 없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다고 하는 거죠. 나는 이 정도 소득과 재산이 없으니까 아니다. 그래서 중산층의 개념은 전혀 이런 게 아닙니다. 소득으로 이야기할 때는 아까 말한 대로 OECD 기준 그게 맞습니다. 그게 통상적으로 세계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50에서 150%. 그러면 그 숫자는
항상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질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중산층은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 대졸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은 워낙 요즘에 우리나라에 한 7, 80%가 대학을 나오지만 대학교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인생의 다는 아닌 거죠. 인생에서는 돈 이외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리고 삶이 삶답고, 그 다음에 남하고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대학교 때 보면, 근데 이게 이 중에서 뭔가 하나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대학교 때 바로 이런 걸 하나 갖출 기간입니다. 하나 취미도 갖추고, 취업을 위해서 공부도 필요하죠. 공부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하면서 뭔가 하면 그게 전념만 하지 말라는 거죠. 어느 정도 좀 자기도 즐길 수 있고, 즐겨가면서, 그 다음에 남하고 서로 같이 살아가면서 공부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도 하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가장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중산층이라는 것이 사회의 뼈대가 되는 그런 계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소득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소득 분포를 데이터로 봤고, 그 다음에 이 소득에서 소위 중간층, 중산층 그런 개념, 용어를 봤고, 어떤 식으로 그것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시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나라 예를 내가 들었다고 해가지고 어떤 한 예가 이게 절대적으로 맞다 틀리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이걸 참고해가지고 자기가 이 중에서 뭔가 하면,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다른 거죠.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진다. 그 중에서도 뭔가 하면 이 중에서도 내가 생각해보고 주장과 신념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선택을 하면 되지, 여기서 이 나라가 이렇게 정했다고 해서 이걸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가 그런 것이 이제 중산층의 하나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